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발발한 이듬해부터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 행진을 계속해왔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한 해를 빼곤 지난해까지 24년 동안 계속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휩쓸던 지난해에도 세계 10대 무역국 가운데 흑자를 낸 나라는 한국과 중국, 독일, 네덜란드 이 네 나라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흑자를 내는데 가장 기여한 나라는 역시 중국입니다.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지난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중국과의 무역에선 계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에 달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일본이 고작 9%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가 240%나 된 것도 이 대중국 무역에서 천문학적 흑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이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 규모도 1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더 심각한 건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교 이후 처음으로 지난 2달간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의 교역 1위 국가인 중국과 무역 수지가 이대로 만성 적자로 고착된다면 전체 무역 수지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외교와 안보, 경제는 무엇보다 실리가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효화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전 세계가 지금 다 좋지 않은데 중국 증시만 지금 나홀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 내용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효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중국 증시만 올라요, 이게. 네. 일단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지금 지수가 오늘 지금 3,360 넘어가면서 계속 빨간불이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최고로 갔을 때가 한 3,800선이었거든요. 예. 역대. 근데 지금 한 200을 남겨놓고 있으니까 지금 최고점을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특히 5월 달 말일 정도에 2,8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360 갔으니까 한 800 지수가 800포인트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예. 네.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금리도 올리고 그리고 국채도 사실은 사들이면서 지금 계속 축소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중국만이 돈을 엄청 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의 그 주가 지수는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국내 요인하고 하나는 해외 요인인데요. 해외 요인은 주로 글로벌에 봤을 때 미국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하에서는 중국 증시도 떨어지는 압력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자산 가격 하락. 왜냐하면 글로벌의 달러가 지금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중국도 이머징 국가로서 들어갔던 돈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거심에는 지금은 돈이 걷어들이는 형편이기 때문에 중국이 떨어지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올랐냐? 첫째는 중국은 계속 금리도 낮추고 그다음에 지준율도 인하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주가 지수를 계산할 때 프라이싱 할 때 이 분모와 있어요.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중국 자체만 봤을 때는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금리를 내리니까. 두 번째 이 프라이싱에서 밑은 1 플러스 R 그거는 금리고요. 위는 펀더멘탈입니다. 기업들이 수익성이에요. 매출이 잘 되냐 안 되냐. 살짝 어려워지는데. 예, 어려워지죠. 쉽게 할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두 개 요인이다. 금리, 그다음에 성과, 퍼포먼스인데 지금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해왔잖아요.
이번에 그 베이징 북경시 시장 차이치도 앞으로 5년 동안 한다. 예. 그리고 중국 정부 중앙정부에서 내오는 스탠스도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봐서는 제로 코로나에서는 이게 펀더멘탈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요인은 금리를 내리니까 예. 올라간 요인도 있고요. 두 번째 중국 정부가 지금 20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10월 달에. 예.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식상이 굉장히 좋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 돈을 그 돈들이 온이 갈 것 같아요. 주로 은행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대출해줘라 이러는데 기업들은 실물이 안 좋으니까 대출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 중앙정부의 입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주체들이 누구냐면 민간 기업은 어렵고요. 예. 개인도 어렵고 주로 누구냐면 지방정부, 예. 국유기업,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중앙정부, 국유기업, 그리고 국부 펀드라고 있어요. 우리 말하면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는데 예. 시장에 너무 보기 싫으면 들어가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세 개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을 왕창 푸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고 뭐 막 회사채 발행하면서 돈을 가져가는 게 지방 정부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방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주식이 좋아지고 나 돈을 푸니까 실물은 나쁘니까 그 돈들이 결국은 미국처럼 금융시장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이 안 좋으니까 실물 투자는 안 하고 예. 이 민간 개인들도 결국 돈이 나한테 추가로 왔을 때 기업들 예, 와서 예, 민간 예. 기업 주식시장에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타 형태라 단기 투자라든지 이런 예. 형태로 해서 주식시장에 가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보험 회사들이 펀드 예. 자산회사 펀드 이런 다 국유기업이에요. 이런 예. 펀드들이 걔네들이 예. 주식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봐봐. 자 미국이나 이런 나라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 근데 중국은 이렇게 잘 가고 있다. 예. 그래서 해외 자본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해외 자본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 시장은 유일하게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해외 중국에서 베이샹통 뭐 이런 것들 다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통로거든요. 예. 홍콩을 통해서 베이샹 지진.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좀 거꾸로 전 세계가 다 긴축인데 지금 경기 부양하고 그게 네. 미국하고 전 세계하고 좀 먼저 겪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네. 먼저 겪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선행돼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경기가 지금 좋은 것도 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것도 이미 네. 다 좀 거품을 그럼 뺐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역시 쉽게 설명드려야 알아들으시는군요. 그렇지. 제가 좀 약간 네.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유동성 장세다. 지금? 유동성 그럼 장세. 거품이 계속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펀더멘탈이 아니다. 펀더멘탈은 굉장히 좀 이따 뭐 우리 이야기 나누겠지만 펀더멘탈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경제잖아요. 예.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재무성과잖아요. 예. 근데 기업들이 재무성과 좋아질 이유가 없어요. 왜 좋아지겠어요? 다 문을 닫아놓고 제로 코로나 그렇지.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돈 풀었는데 그 돈이 주로 금융시장 갔다. 그래서 중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유동성 장세다. 본질이 그럼 그렇게 바람직하진 경기 않네. 회복이 아니다. 바람직하진 않아요. 마취약을 계속 예. 맞는 거죠. 예. 그럼 아프니까 마취약을 계속 넣는 거죠. 그럼 그 거품이 계속 커지는 걸 갖다 그럼 그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네 생각하는 이 환율과 이 금리와 인플레이션과 이런 것이 경제 변수들이 있어요. 그 범위에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은 경제가 자기네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지니까 지금 돈을 그저 왕창 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단 모르겠다. 일단 모르겠다. 일단은 모르고 풀겠다 일단. 그래서 지금 아니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안한데요. 2008년 이후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한 일이 돈 푸는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네, 2008년에 돈 풀었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에 또 왕창 풀었어요. 자, 그래서 이 깊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어쨌든 돈을 왕창 푸니까 지금은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한 이유가 뭐예요? 옛날엔 돈 풀면 먹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돈 그렇지. 풀면 경제가 살아났어요. 네, 살아났죠. 그런데 지금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그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네. 지금.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 좋은 거예요. 예. 시장대로 안 좋고. 이거 약발이 어제는 완전 무너졌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지금 그러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어떤 기관에서는 0%대로 지금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데도 있어요. 네. 어쨌든 올 초에 네. 5.5% 중국 그 당국이 목표를 잡았잖아요. 네, 네. 이거는 그럼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교수님이 말했든가 누가 말했든가 중국은 어쨌든 간에 당에서 5% 숫자를 정하면 제가 어떻게든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말한 거는 어떻게든 제가 맞춘다고 말했다고 딱 기억하세요. 안 교수 말했다가 그러니까 너무 이랬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세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근데- 주눅 들잖아. 알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올해 양회에서 5.5라고 이렇게 딱 찍어 말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옛날에는 좀 자신감 있을 때는 정확하게 숫자를 제시했어요. 네. 그러다가 한 몇 년, 그 사이 몇 년은 또 구간만 제시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올해 와서 또 5.5라고 딱 찍어버렸어요. 예. 미국 서방에서는 중국이 그걸 못한다고 하는데 5.5라고 딱 찍었어요. 그럼 예. 뭐죠? 굉장히 자신감 보여줬어요. 우리 할 수 있어. 예. 그러면 만약 연말이 가는데 5.5가 안 되면 예. 굉장히 좀 리더십에 조금 영향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읽는 거는 중끌에서 아까 돈을 엄청 푸는 거예요. 그거 맞추기 위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예.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있잖아요. 제일 큰 미션이 뭔지 알아요? 기업들이 막 전화한대요. 빨리 대출해 가려고. 왜냐면 그게 어서 대출해 주는 게 은행들이 이 미션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기업들과 대출하지 않으니까 전화해서 돈 필요 없니? 돈 필요 이런데요, 지금. 예. 그 정도로 지금 빨리 돈을 실물 경제에 풀어라고 지금 그런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5.5를 만들어 가려면 중국은 유동성을 굉장히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근데 지금 그 시장 5.5를 맞출 수 있는 게 투자, 수출, 소비잖아요. 예. 예. 그러면 수출, 투자, 소비. 근데 소비 생각봐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 돈 안 지갑 안 넣고. 예. 그러면 수출은 사실 작년까지 좋았는데 올해도 물류나 이런 게 생기면서 5월 달은 좋게 나왔습니다. 예. 갑자기 18점 몇 프로 막 증가하는 거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하고 투자해서 기대를 하는데 지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인프라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푼 돈으로 인프라 투자 엄청 하고 있거든요. 지방 채권을 엄청나게 예, 그다음 지방채 발행하던데. 예, 지방채 8월까지 올해 TO를 다 완성해라. 예. 다 써버려라. 다 쓰라고 중앙정부가 예, 또 요구를 하고 한다면서요. 그다음에 나머지 4개월 남았잖아요. 예. 그거는 내년 거 미리 땡겨다 써라. 미리 땡겨다 발행해라. 지금 예. 이러거든요. 내년 거. 지금 먼저 땡겨서 또 발행하면서 해.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5.5를 맞추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지금 1분기 4.8 나오고 2분기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상해를 봉쇄했잖아요. 예. 그게 2분기 데이터 나올 건데 만약에 2분기에 뭐 막 1% 뭐 2% 나왔다면 그 뒤에가 막 9.9% 이상 해야 맞춰지는 거예요. 예. 그 3, 4분기가. 예. 그래서 3, 4분기에 그걸 맞출 수 있냐. 그게 지금 굉장히 퀘스천이죠. 아니 그 퀘스천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안 교수님 말대로 나중에 정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이렇게 막 산수갑산 간다는 얘기는 아시죠?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산수갑산? 아주 저 북쪽에 아주 살기 어려운 그 축구 막 그런 데 있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더라도 지금 네. 일단 다 풀고 뭐 네. 해서 하자는 어쨌든 거잖아요. 네. 뜻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올해는 혹시 그러니까 5% 경제 성장률을 꾸역꾸역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 중국이 그게 겁나는데? 겁나요? 투자를 했어요? 아니. 뭘 물어보질 못하겠네. 우리 투자물을 대신해서 겁나다면 예. 어차피 한국 경제, 중국 경제 연관이 예.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은 자본 항목이 개방이 안 됐잖아요. 예. 외환에 대해서 컨트롤하잖아요. 예. 외환 관리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외환을 통제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중국이 자본하면 완전히 개방됐다. 예. 오픈 경제다 이러면 저게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고매도 치거든요. 위안화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그랬죠. 예, 태국도 그랬고. 예, 태국도 지금 스리랑카도 무너졌고 지금 이머징 국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 문 딱 닫아내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외환이.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는 거죠.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는 거죠. 예. 돈값이 아닌 거죠. 예. 쉽게 말하면 돈값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영화 보러 갔는데 지난번에 영화 봤어요. 그 예. 범죄도시 2를 봤어요. 예. 제가 정말 지금 코로나 이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영화를. 예. 원래 영화관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영화. 예. 그 팝콘 먹으며 보는 거. 예. 근데 어쩌다 갔단 말이에요. 예. 깜짝 놀라. 영화표가 15,000원 2명이 4만 원이던데요. 예. 좀 쇼킹 받았어요. 제가. 예. 3만 원이에요. 2명이. 그러니까. 아세요? 저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탑건 봤는데 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 원래 10,000원짜리 티켓이 지금 예. 15,000원이 됐다고요. 그렇지. 예. 그게 뭐 우리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가가 월급은 안 올랐으니. 변하죠. 월급을 예, 예. 올랐어요. 월급. 아니 월급 뭐 안 올랐죠 뭐. 그게 15,000원이면 5,000원 손실 그렇지. 본 거지. 예.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중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믿고 하기에는 또 좀 다른 게 중국이 당장 이달부터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거래 허용하기로 했잖아요. 금융시장 개방. 예. 금융시장을 지금 주식 ETF도 다 개방. 직접 이제 외국인들 직접 투자하는 거 허용했잖아요. 네. 그거는 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대화를 오래 했죠. 예. 우리 기자님하고. 어. 그냥 대충 저는 예측해야지 왜 그러는지를. 그렇죠? 자, 예. 주식시장을 올려야 되잖아요. 예.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금이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예. 그게 이왕이면 외국 자본이 달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달러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 달러가 많으면 위안화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예.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 외국인이 예. 위안화로 바꾸니까 위안화 수요 올라가는 거고 예. 달러는 국내에 남는 거고. 예. 그러니까 개방하는 게 유리하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이 올라가겠죠. 그럼 중국 사람 자산 소득이 올라가겠죠. 예. 그럼 자산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커지겠죠. 그렇죠. 소비가 커지면 GDP가 올라가고. 증가하겠죠. 예. 이런 로직 관계죠.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하겠다라는 건데 예. 금융시장 개방하는데 외환은 자유 대환을 허용을 안 했으니까 예. 들어온 다음에 나가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거시경제 관리함에 있어서. 그렇구나.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9572님, 뭐 8790님, 김영태님이 두 분 톰과 제리 같은 케미 너무 재밌네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 항상 제가 잘 주눅 안 들거든요. 누구 만나도. 제가 항상 톰인데 이상하게 주눅이 드네. 아 그래요? 제가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괜찮아요. 뭐 기분도 이상하게 좋아지네. 주눅 든데도 주눅 드는데도. 네, 다섯 것이 할게요. 자 네. 그러면은 네. 그 어쨌든 그 채권 시장 개방 이달부터 한다고 했어요. 네. 중국이. 네, 그리고 네. ETF도 물론 주식을 지금 전면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건 아니고 ETF만 먼저 푸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 1990년대 말에 태국이 당했듯이 한국이 당했듯이 네. 외국인 헤지펀드들한테 공매도로 네. 나라가 절단나듯이 네. 그런 리스크가 중국이 지금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거품 이렇게 막 더 키우는데 산수갑산 갈지도 모르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우리가 한머니란 개념은 뭐냐면 당일 들어갔다 당일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예. 당일 들어갔다 당일 나와야 단타가 되는 거잖아요. 예. 당일 쑥 들어갔다 쑥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먼이라는 게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환은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돈들이 이렇게 다 정부가 보는 문을 확 연 게 아니라 예. 문을 빼꼼히 넣고 여기로 들어와 나갈 때도 여기로 나가 이러면서 계속 컨트롤하는 거죠. 예. 딱 요만큼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컨트롤 하에 있는 거죠. 위기는 어떤 데 발생하냐면 내가 모를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내가 워칭 이게 문을 딱 빼고 밀어서 여기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그게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예. 확 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사실 근데 외국 자산 가격은 키우는 거죠. 높여놓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저도 좀 질문 좀 할게요. 네. 그 외국 자본들이 내가 만약 외국 자본이야 그래서 네.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내가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나올 때 빠져나올 때 내 마음대로
원하는 식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내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리스크잖아요. 외국 그렇죠. 자본 입장에서는. 그게 중국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중국에서도 나중에 지금 이렇게 조금씩 그 문을 자본시장을 이제 개방하는 걸 지금 네. 열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일정 정도 자신감이 지금 생겼으니까 열린다고 저도 보여져요. 그렇죠. 자기네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요구가 더 거세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점점 더 열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또 미국과의 관계하고도 연계돼 있어요. 예. 이번에 미국이 예. 그 관세를 내려줬잖아요. 관세를 아, 예. 네, 이번에 7월 5일에 통화해서 예. 류허하고 옐런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내린 게 확정된 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래도 예. 확정됐어요. 해주겠다 그렇게 하자. 근데 아. 미국에서는 뭐 당내 쟤네끼리 좀 모순이 있는데 예. 어쨌든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해주는 걸로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 그 뒤에 금융시장 여는 거는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렇죠. 좋아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미국 헤지펀드들이 지금 얼마나 침을 흘리면서 누리고 그렇죠.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하는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 개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문제를 이해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네.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을 네. 안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씩 주면서 여는 거죠. 자, 이거 해주면 이거 주고, 이거 해주면 이거 주고, 이런 협상 카드로도 쓰는 거죠. 그럼 이번 달이 어쨌든 그 첫 네. 발을 뗀 건데 네. 점점 중국의 자본시장이 이제 다 개방되면은 네. 세계 경제에 이게 어떤 효과가 저는 예. 세계 경제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예. 다른 나라에는. 예.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아직 제대로 성장 안 한 시장이에요. 예. 근데 확실한데 중국이 만약에 완전히 개방하면 미국 자본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거예요. 네. 세계 제일 큰 자본시장 미국이잖아요. 예. 중국은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 미국이 한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냥 앞으로 5배 공간이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5배 공간이. 적어도 미국 수준에 간다라는 건 5배가 성장 주가가 1원짜리가 5원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부를 만들어주지만 이게 중국이 투자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굿뉴스예요. 그래서 난 중국 시장 개방되기를 바라요. 예. 근데 공산당한테는 굉장한 리스크예요. 공산당 정부에는. 네. 이거는 엄청난 이 금융시장 이해도와 관리 이게 결국 미국 이 세상에 내놓으라고 능력이 있는 미국 헤지펀드들하고 이 금융시장에서 이제는 바겐 파워 게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만한 지혜와 머리와 수단을 이해를 했을까? 엄청난 도전인 거죠. 예. 예, 홍콩에서 위안화를 두고 환율 두고 몇 번 격전을 벌였거든요. 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그만한 자신감이 있을 때만 열 거예요. 예. 그 자신감 없으면 열지 못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부 지금 이번 달부터 문 열기 예. 시작한 거는 그 정도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 방향은 시장화 개혁이라서 계속 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열매 왔어요. 원래 그 증권 회사도 외국인이 못하게 했거든요. 예. 100% 할 수 있어요 이제. 아. 그러니까 우리 홍 기자님 중국 가서 100% 증권 회사 만들 수 있어요. 자기 걸로. 옛날에는 안 됐어요. 옛날에는 49%, 예, 예. 25%, 그렇죠. 49% 이렇게 지분 제한을 줬어요. 네네. 근데 지금 100% 하니까 노무라도 100%짜리 만들었고 JP모가 100%, 다 100%짜리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자본시장을 개방한다는 게 큰 방향이에요. 단지 싹 하는 게 아니고 하나 열고 보고 하나 열고 보고 컨트롤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중국 금융당국에서 그 네. 할머니만 통장은 자신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란 보고 있는 자신감이 거군요. 지금은 아닌데 네. 그리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면은 그게 달러 체제를 위협하자는 거 아니에요? 오, 굉장히 질문 잘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할 게 많으니까 그 네. 얘기 나오면 다른 것도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어차피 한 번 더 나오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출연하시니까 내일 그 얘기는 할까요? 내일 한 번 좀 이어서 가시죠. 왜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내일 할 지금- 거. 알았어요. 다른 거 했었어요. 또 주눅 들라고 그러네. 내고 내일 합시다. 내일.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중국이 우리나라 교육 제가 오프닝에도 말했지만 교육 1위국이잖아요. 네. 지난주 그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 20년간 우리가 중국에 누려왔던 네. 그 수출 호황은 이제 끝나고 있다. 네.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 탈중국 비슷하게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일단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호황이 수출 호황이 끝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네. 제 리액션은 한숨이었어요. 한숨. 한숨. 기자님 리액션은 뭐예요? 제 리액션까지 관리하지 마시고. 첫째 이걸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제 썰을. 하나는 외교적 측면에서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는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외교란 이익을 극대화하고 해를 최소화한다. 제가 여러 장소에서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한 국가는 자기 이익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외교의 원칙을 여기다 방점을 여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다른 사람 불쾌한 말을 안 하는 게 외교예요. 예? 그렇죠. 내 이익만 추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내 이 말이 왜냐면 일반인이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막 말해도 상관없어요. 누구 막 뭐래 해도.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는 다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수석은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의미가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의도 아니래도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자리에서 여기 중국 대사님이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 질문하신 거 질문하시네요. 저한테 아니고 우리 같이 제 옆에 앉았는데 같이 대화 나눴잖아요.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중국 대사가 뭐라고? 대중국 수출 시대가 끝났다고 최상무 경제수석이 그 유럽에가 했는데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하셔야 되는데 역지사지. 중국 대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뉴스인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제가 이미 의존도가 30%까지 갔는데 대중국 수출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데이터를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그런 거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뜻이 뭐냐면 그래서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한국의 중국 관련 주식시장이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후에 또 그 경제수석 그분이 그런 얘기 안 했다 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외교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상대적인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게 대응되는.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외교적으로 봤을 때. 저는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들었을 때도 누구 봐도 이거는 무슨 뜻이지? 중국하고 뭐 이런 뜻으로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이 아닐지 몰라도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래요.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홍콩하고 중국을 합치면 30%거든요. 중국 본토만 봐도 25%예요. 30%라는 게 한국이 중국에 수출 네, 한국이 중국의 수출이요. 의존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홍콩 합쳤을 때는 30%고 홍콩 빼고 본토만 해도 25%예요. 근데 이 추세를 보면은 92년에 50억 달러를 시작해서 한중 무역이. 근데 지금 3,600달러 왔거든요. 3,600 나누기 50하면 얼마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대통령이 대중 정책하고 상관없이 증가해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보수 당이 올라오든 진보 당이 올라오든 상관없이 한국하고 중국 무역은 지금 30년 수교거든요. 올해 8월 24일이 쭉 3,600까지 왔어요. 그게 뭘 보고 제 질문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거죠.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질문 중에 있었어요. 흑자가 원래 흑자였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흑자가 한 200억 달러, 한국 통계로는 200달러 넘었고 중국 통계로는 한국이 대중 흑자가 600억 달러 넘어요. 근데 한국 통계에서는 200억 달러 흑자로 나옵니다. 대중 무역 흑자가. 근데 그 질문 중에 지금 이 적자로 돌아섰다 해서 그 뜻으로 그 분이 그렇게 얘기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뭐 제가 직접 얘기한 건 들어본 건 아니니까. 그분이 어떤 데이터에 입각해서 그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 왔는데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국인 중국에서는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뜻에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역 관계는 계속 증가해 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오해 여지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로도 받침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할까. 근데 그런 점은 있어요.
그 수출 구조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한국 수출 구조가 뭐냐면 자본제였습니다. 예. 자본제. 그리고 부품. 예. 부품이에요. 예. 중국 수출 구조로 보면 부품이 70~80%예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부품 영역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요. 예.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요. 그러니까 제 뜻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옛날에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수입해 왔는데 예. 이제는 부품이 중국 상품 제품 굉장히 올라가면서 중국에서도 부품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굉장히 가성비 좋아지면서 예. 굉장히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 이제는 한국 경쟁이 수입이 된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예. 부품 수출이 많은데 주로 완제품이 많고요. 그 반제품이라고 있습니다. 예. 반제품 뭐냐면 들어갈 때 센 걸로 들어가서 행태를 안 잡은 걸 말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행태를 잡아서 부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고 완제품은 부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냥 갖다 끼면 되는 걸 말해요.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반제품의 수출은 계속 줄어들어요. 예. 한국계 예. 대중 수출이. 예. 근데 완제품의 부품은 계속 증가해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완제품이란 거는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수출한다는 거예요. 기술 집약적인 부품들이 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저부가가치는 줄어들고 오히려 예. 중국 기업이 굉장히 더 올라갔다라는 그럼 거예요. 수지타산은 더 맞는 건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이 이제 무역 구조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아하. 지금은 이제는 고부가가치 공급 랜에서 예. 협력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반도체, 예. 디스플레이, 미래 산업에서 협력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 수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예. 이런 뭐 기술이 없는 거는 줄어든다는. 그러면 그 최수석님이 얘기하는 게 어느 걸 말하냐 이거죠. 어느 걸 말하냐. 아니 그러니까 그 최상목 경제수석이 예.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예. 결국 유럽에 가서 유럽에 가서 예. 그걸 그냥 뭐 일상적인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 수출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그 뜻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의미로? 아니 좋게 생각하면 그 뜻이라는 거죠. 좋게 생각하면 그 예. 뜻이라는 건데 하필이면 왜 중국이라고 딱 찍어서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중국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숨은 큰 그림 같은 게 그 발언에 어떤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의미 같은 건 뭐 없는 그건 거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네. 이분이 이야기를 좋게 설명하면 수출의 다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유럽 네. 수출을 좀 높이자라는 것 같고 나쁘게 이해를 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저게 무슨 뜻이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 경제학적으로 하나 더 나가면 자 그럼 유럽의 수출 구조를 볼게요. 예. 유럽에 제가 이렇게 풀어도 됩니까? 동의를 거쳐야죠. 지금 또 썰을 계속 풀어도 돼요? 뭐 언제 뭐 동의 거친 적도 없으면서 뭘? 자꾸 시계를 보는 것 같아서. 아니 댓글 보는 거예요 지금 댓글. 그렇구나. 예. 세 번째 예. 질문 제가 어떻게 하나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예. 말씀을.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한국의 유럽 수출이 주로 뭘 수출하는지 혹시 기자님 아세요? 유럽에 주로 뭐 유럽에 수출하는 거 자동차 좀 있을 테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 완제품을 소비재를 수출해요. 예. 그게 뭐냐 자동차가 많고요. 예.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최종 소비재가 많아요. 예. 중국 수출은 이제처럼 최종 소비재는 지금 한 3.7%밖에 안 되고 예. 주로 부품인데 거기서도 이제 고부가치 부품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예. 이런 저부가치 줄어들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무역 구조가 변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 유럽 수출이 주로 뭐냐면 최종 소비재잖아요. 예. 그런데 유럽 경제를 아시죠? 유럽이 재정위기가 2012년에 왔고 그다음부터 지금도 이런 못 썼어요. 예. 그리고 유럽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자체가 이게 복지 정책 추진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경제가 수렁텅이에 빠지고 지금 앞으로 자기네들 지금 살기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중국하고 1대1로를 계속 확대해 왔단 말이에요. 중국과 돈 벌어 왔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독일, 이탈리아 이런 프랑스 이번에 예. 프랑스 비행기 계약하고 이랬잖아요. 에어버스 뭐 예. 그러니까 무슨 유럽도 이제 자기 재정 위기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지금 중국하고 막 협력하다가 이번에 지금 뭐죠 이런 사태 됐는데 자 그러면 유럽의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소비재는 이미 하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부품이죠. 그럼 유럽이 한국 부품을 수요를 하냐 이거죠. 이걸 생각해. 대중국 수출 시대가 끝났다 이러면 대중국 수출 시대가 끝났다면 그럼 그걸 유럽에 팔면 되잖아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네. 유럽이.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이유가 수출 구조가 다른데 예.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다르다. 네 번째는 전 세계는 이제 한 몸이 됐어요. 왜 미국이 중국에 지금 관세를 인하해 주겠다고 해요? 몇 년 2018년부터 무역전쟁 해보니까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연련이 먼저 전화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예. 미안해요. 제가 예의 없어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빨리 말하다 보니까 옐런 재무장관이 전화를 했다. 그게 미국도 막 싸우다가 손을 내밀면서 이러는데 전 세계가 이제는 공급망이 한 몸으로 돼서 서로가 네 속에 나 있고 나 속에 네 있는 경제예요. 누가 누구 이런 게 아니에요. 쟤 기분 나쁘니 안 놀겠어. 쟤한테가 미국이 원래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손에 너무 커. 그 다시 지금 가는 판에 그럼 무슨 뜻으로 했지? 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융합 경제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는 경제에서. 아니 그래서 중국 외교부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 그 최상목 경제수석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장 양국 경제 관계가 고도로 융합돼 있다. 한국과 중국은. 그래서 맞습니다. 그 얘기 했어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맞아요. 이런 식의 비슷한 표현을 썼거든요. 중국에서는 아까 중국 대사도 뭐 잠깐 얘기했다고 제가 봤을 때 그건 뉴스인데 스트레이트 뉴스인데. 아니 대사도 그런 뜻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수출 다변화하는 그 정도 수준 그냥 늘상 있는 뭐 그건 그냥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아니냐? 제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 글로벌 공급망이 전 세계가 하나의 서로 이렇게 네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의지하며 가는데 그 뜻이잖아요. 왜 그 얘기 했냐면 그게 중국 정부 입장이고 그다음에 저도 그렇고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저걸 왜 저런 얘기했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왜 퀘스천인 거지. 무슨 뜻이지? 좋게 생각하면 그거에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하는 거고 좀 나쁘게 생각하면 뭐 우리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해 여지를 외교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럼 안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물론 뭐 안 교수님이 중국의 그 정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발언이 한국 쪽에서 이런 입장이 그 경제를 담당하는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중국에서 한국하고 이 교육 관계를 계속 이렇게 서로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중국 정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건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팀 마샬이 책이 있어요. 그 미국 경제기자가 쓴 책. 그 지리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혹시 안 읽으시면 꼭 읽으세요. 너무 좋은 책인데 지리적 운명이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국제 경쟁이 있잖아요. 그 지역 내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 세미나를 하면 많은 분들이 한국이 대중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높은 게 아니에요. 그 대단한 미국도 있잖아요. 주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합니다. 이게 국제무역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1km 멀어진 물리비용 때문에 이게 더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옆에 나라 들어가는 게 운명이에요. 그게 지리적 운명이 국가적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운명적으로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운명적으로 주변 국가하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동남아고 그게 한국이고 그게 일본이에요. 중국도 그래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아시아는 같이 가야 되는 운명체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 거죠. 아쉽다. 그런 게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하고 중국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앞으로 아까 제가 그 고부가가치에서 지금 협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중국 부품을 잘 활용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중국의 부품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 부품이 한국 부품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에서 부품, 완제품, 반제품 수출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완성이 돼서 그렇지. 완제품을 유럽하고 만들었지. 미국에 수출이 예. 돼서 완제품은 예.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럼 최상목 그 경제수석 그 말씀을 이 정도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이런 뜻에서 말한 거면 오케이. 예. 어떤 뜻인지 모르겠고.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오케이. 근데 저는 지금 한중 관계 이해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제는 부품은 예. 한국이 부품에 의존하는 시대는 어제는 점차적으로 지금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부품은 고부가가치의 부품에서 한국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가야 되고 오히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어떤 완제품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데 부품을 그게 중국 부품이든 뭐 베트남 부품이든 뭐 저기 뭐 멕시코 부품이든 세계에서 가장 싼 가성비 좋은 부품을 잘 활용해서 최고의 완제품에서 세계 소비 시장을 공략하는 쪽으로 가는 시대가 왔다. 그건 확실히 한국이 이제 구조적 변화가 왔습니다. 예. 특히 대중무역에서 주로 부품에 의존했잖아요. 예. 이제는 소비 시장을 공략해야 돼요. 중국의 소비 시장은 예. 완제품의 시장을 공략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지금 고전을 하고 막 철수까지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중국 부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를 고민해야 된다. 우리 기업들은. 저는 한국하고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과거의 경제 관계에서 벗어나서 최첨단 영역에서 협력 시대가 왔다. 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네. 맞는지 한번 좀 그걸 봐주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부품을 그러니까 반제품을 부품을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그걸 이제 네. 뚝딱뚝딱 만들어서 네. 이제 세계에 수출하고 네. 그 구조였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기업들이 그 부품 산업이 발달이 돼서 한국과 거의 비등비등해 실력이. 네. 품질이.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중국에서 한국의 부품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시대가 이제 끝났더라.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의 워낙 소비 시장이 크니까 인구도 네. 15억이나 되니 네. 여기서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기업이 살 길은 부품을 들여와서 아이폰 같은 네. 세계 최고의 제품 그렇죠. 완성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아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어저께 유튜브 댓글에서 안유아 교수님 오늘 나오시면 이거 좀 꼭 물어보라고 한 분이 있거든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 지금 이게 뭐 20%가 넘는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뭐 이거는 제가 사실 확인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그런데 확인했어요. 네. 이 중국 대기업들 이렇게 요즘 인력 그 텐센트나 뭐 알리바바도 네, 대규모로 사람 인력 줄이고 감축한다면서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중국에서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감축은 실업률 증가는 네. 사회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정부의 그 정치적인 문제로도 이거 커지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네. 질문 드렸거든요. 맞아요. 중국 1년에 대학생이 1,000만 명 넘게 졸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통계는 아까 오면서 통계국에 들어가서 예.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를 봤어요. 청년 실업률 예. 16세부터 24세 통계 예. 실업률이 18.6%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통계국의 공개 데이터입니다. 예. 18.6%. 그래서 근데 이래 중국 전체 실업률은 6%대거든요. 예. 전체 실업률. 예. 근데 청년만 딱 뺐을 때는 18.6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통계국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개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예. 정부에서 4가지 원인을 냈어요. 첫째. 확실하게 경제가 펀더멘탈이 옛날보다 안 좋아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경제가 안 좋아졌다. 기업들이 인력을 축소하고 있다. 근데 젊은 애들이 주로 빅테크 기업에 많이 갔고 좀 이런 창업도 그쪽으로 많이 했고 이런 자리가 많았는데 예. 그쪽이 지금 안 좋아지면서 지금 자리가 줄어든 게 있다. 두 번째, 젊은 애들은 북경이나 상하이나 이런 좋은 도시에 취직하려고 하지 지방으로 안 간다. 그러니까 좁은 도시에서 경쟁하니까 그 실업률이 높다.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지금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MZ 시대잖아요. 청년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곳에나 일을 하려고 안 한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만 원한다. 뭐 다른 전 세계 다 마찬가지죠. 예. 뭐 중국은. 그래서 좋은 소리 일자리를 할까? 실제는 만약에 그걸 따지지 않으면 다 취직할 수 있는데 예. 얘네는 대학생이나 이후로 대학생 좋은 자리인데 예, 그 좋은 예. 자리는 많지 않다. 아까 네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고 네 번째는 요즘 애들이 그 당핑이라고 해가지고 당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오포 세대처럼 오포 세대처럼 5가지 포기하는 네, 세대. 저희 세대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 어려운 환경도 막 극복하면서. 예, 예. 근데 요즘 애들은 집에서 한 자녀잖아요. 예. 일자녀. 예.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회사 환경이 상사가 와서 너 왜 이렇게 해서 바로 사직 써주고 나온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진짜 사직서 쓸 것 같은데. 예, 요즘이 진짜 그래. 그래서 가정 환경이 좋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 한 자녀니까 내 부모가 그 하나를 보고 키웠으니까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일 안 해도 상관없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자발적 그게 통계에 조사할 다 나와요. 자발적 일자리를 안 하는 건지 하는 건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뜻으로 그렇군요. 해석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무역하고 있고 또 무역 수지가 너무 중국이 많이 득을 보니 그래서 보복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 때 매겼잖아요. 그거 아까 잠깐 말했지만 아직 그게 완전히 풀린 건 아니고 그 오늘 하고 내일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 문제도 논의가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아마도 미국이 그 대중국 보복 관세를 다 풀어줄 거 아니냐. 그거는 물론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니까 그거 중국 수입 물가를 좀 관세 낮추면 물가가 낮아지니까. 그런데 그거로 보면은 미국은 어쨌든 체면을 크게 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예. 뭐 앞으로 계속 얘기 나누겠지만 바이든이 지지율이 지금 30%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외교적 리더십하고 이제 지금 대중 갈등 관리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대중 정책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중 정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실패했다고 보고는 근데 바이든은 이게 내 실패가 아니라 트럼프 실패라고 말하거든요. 그 보복 관세 매긴 게. 네, 그게 트럼프가 잘못한 거다고. 그러니까 잘못하고 우리가 지금 규정하고 우리가 내가 대통령 올라와서 검토를 해봤더니 안 하는 게 맞다 지금 이런 스탠스로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어떤 의도인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확실한 거는 무역 전쟁에서는 우리가 무역 전쟁으로 표현한다면. 확실히 미국은 손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기술 전쟁인 거죠. 무역 전쟁은 손을 놓고 어서는 무역은 중국이 워낙 잘하니 뭐 미국이 잘한다기보다 그냥 자기네 손해니까 안 하는 거고 미국이. 그래서 앞으로 기술 전쟁만 집중하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중국 관세를 그렇게 그 만약 다 푼다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 압력을 좀 덜어내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중국 자체가 60%를 원자재를 수입해요. 중국 자체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예요. 부족한 국가예요. 수입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이미 비싸지는 건가? 그렇죠. 수입 물가가 이미 워낙 지금 다 올라갔잖아요. 모든 원자재 가격에 철광석이나 이런 거는 워낙 거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 소비를 안 하니까 떨어졌는데 쌀이나 이런 기본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또 수출 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 공급망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게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근데 바이든은 또 이번에 그 11월에 그게 있잖아요. 중간선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빌미를 주면 안 되잖아요. 빌미. 왜 이렇게 했어? 왜 네가 뭐 그러니까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근데 뭐 좀 완화는 하겠지만 효과를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이 관세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중국 기업에 내렸던 그 장벽 이참에 그거 뭐 다 없애달라. 불공정한 그 중국 기업 차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요.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들어줄만 한 건가요? 들어주기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무역 대표부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는 지금 관세 내리는 거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옐런 재무장관은 빨리 내려라. 지금 우리 급하다 물가가. 왜냐하면 지금 전체 올렸던 관세 25%잖아요. 거기 90% 이상을 미국 수입상이 내거든요. 한 7% 정도만 중국 수출상이 부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려도 우리 그 수입상들이 그게 벌써 이렇게 부담이 적어지니까 효과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무역대법원은 그런 게임이 아니다 이거는. 주고받기를 해야 된다. 그냥 내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법화만 그 문제예요. 비관세 장벽 이런 거 중국에서 요구할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바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무리 성과 급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오늘 참 주눅 들면서 얘기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주눅 들면서 기분은 이상하게 좋네. 자.
지금까지 네. 만나면 주눅드는 네. 안유아 교수님이었고 내일 한번 저희가 더 모실게요. 네, 내일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네. 내일은 중국 그 위안화 같이 아까 네. 그 달러 패권 네, 위협하는 뭐 요 문제 네. 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